우리 책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누구나 증여, 상속의 세계에서 산다. 여러분, 제가 지금 책을 3권째 냈는데 이것도 좀 여담이에요. 제가 이제 뭐 고객분들이나 거래처 대표님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책을 선물해 드리지만 어떤 모임이나 뭐 이런 지인분들한테도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선물을 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받으시면서 꼭 덧붙이는 말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내가 세금을 걱정할 만큼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한번 잘 읽어볼게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세금은 나랑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아주 매일매일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을 마셔도,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우리가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부가세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사업자한테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을 때 그 대가를 지불을 하죠. 그 대가 안에 부가세 10% 포함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세금을 내고 있어요. 사업자가 내는 부가세 사업주가 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주한테 낸 부가세를 사업주가 받아놨다가 대신해서 국가한테 납부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세금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리고 이거에 이제 증여, 상속의 세계로 오면 우리 이제 서울 집값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 뭐 이렇게 KB 부동산 이런 곳에서 그 주택 동향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25년에 이미 10억을 넘었고 그리고 26년 2월 올해 초에 11억을 넘어섰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말은 다 들어보셨죠? 상속세는 최소 10억 정도는 재산이 있어야 납부할 세금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상속세를 잠깐 이제 보면 상속세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는 상속 공제예요. 공제를 얼마나 많이 받아서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상속인이 배우자하고 자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상속공제까지 5억 원까지 해서 10억. 그러니까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고 하면 이 상속공제 제도를 활용을 해서 납부할 상속세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현실에서는 이 상속공제 10억 원이 조금 다르죠.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아 계신다, 생존해 계신다라고 하면 상속이 발생해도 10억 공제 제도를 다 활용을 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자녀분들만 있다라고 하면 일괄공제 5억 원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 집 한 채 있을 뿐인 건데 상속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냥 좀 평범하게 그냥 월급쟁이고 그냥 부모님이 평생 이제 돈 모아가지고 집 한 채 있으셔가지고 그게 상속이 되면서 나한테 왔는데 세금까지 같이 오는 거죠. 그런데 상속세는 굉장히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도 이렇게 촘촘하고 세율도 높게 누진 세율로 적용하기 때문에 그 세금의 규모가 크기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금 폭탄을 받았다, 상속세 폭탄을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도 상속 공제는 뭐 기본 10억이라고 이제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죠. 증여로 가면 더 타이트하죠. 증여는 자녀 1인당 성인 자녀로 기준을 했을 때 자녀 1인당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10년 안에. 아버지와 어머니 다 합산을 해서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 동안 부모님한테 받을 수 있는 세금 없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 원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 돈의 가치가 5천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뭐 큰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제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통상적으로 사회 통념상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해야 되잖아요. 이 5천만 원은 너무 빡빡한 기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뭐 자녀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사실 부모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도 사야 되고 혼수도 마련해야 되고 결혼식 비용도 들어야 하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는 게 신설이 돼서 기본 공제 5천만 원 하고 추가로 1억까지는 공제를 더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전에는 뭐 자녀가 결혼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 원이 그 한도였어요. 너무 빡빡하죠? 이 빡빡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요 안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속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증여해 주거나 상속해 줄 수 있는 재산이라고 하면 현금,
하고 부동산 요 두 가지 카테고리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현금에는 예금, 보험, 주식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먼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증여의 기술은 10년 합산과세의 룰을 잘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10년 동안 누적해서 그리고 합산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부모님, 동일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재산 5천만 원을 어떻게 10년 동안 10년 단위로 나눠서 그 플랜을 짜느냐, 이게 가장 첫 번째,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꼭 아셔야 하는 룰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 아버지가 1억, 어머니가 1억 이렇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1억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하게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씩 과세를 했을 때보다 2억 합산해서 과세를 했을 때 세금이 더 많이 나온다라는 부분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 세율 구조를 조금 보셔야 돼요. 상속세도 마찬가지고 증여세도 마찬가지예요. 과세 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과세 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금액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매긴다는 것인데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게 누진세율이고 사실 여기 보시면 10억까지 이 구간이 너무나 빡빡하죠. 1억 원까지 10%고 5억 원은 20%고 10억 원 이하는 30%. 그러니까 앞에서 봤죠. 우리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액 10억 넘는다고 했는데 그냥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요거 주려고 하면 30% 세금 내고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평생 동안 진짜 열심히 일해서 요 집 한 채 있는 건데 요거를 내 자녀한테 좀 주려고 하니까 세금 30%나 내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5천만 원 빼줘. 9억 5천만 원.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30% 세율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2억 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 증여세, 여러분,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해요. 증여받는 사람은 이제 자녀인데 자녀가 돈이 있을까요? 2억 넘게?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래 그럼 세금도 내가 내줄게 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내주는 세금 그것도 증여야 라고 세금 또 부과를 해요. 너무 부담이 크죠. 지금 이 가족은 그냥 열심히 살아서 서울에 집 한 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그냥 이 집에서 그냥 평생 동안 먹고 살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재산은 없어요. 2억을 한꺼번에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녀한테 증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담보 잡혀서 대출 받아서 빚내서 세금 내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여 공제 그 한도도 한도지만 요 과세 표준, 요 10억까지의 구간 너무 촘촘해요. 세율도 너무 높아요. 그냥 10억은 공제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율도 1억까지는 10%면은 너무 옛날 세율이잖아요. 좀 바뀌어야 되는데 30년째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인가요? 벌써 재작년이죠. 상속세가 크게 한번 바뀔 뻔했어요. 과거 정부가 요 과세 표준 구간도 좀 조정을 하고 세율도 조정을 하고 그리고 상속 공제도 조금 늘리고 그리고 이제 아예 그 상속세 과세 체계까지도 조금 바꿔보자. 지금 상속세는 유산세라고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그 분의 재산을 다 이렇게 합산을 해요. 그 총 합산 재산에 대해서 세율을 매겨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제 누진세율 배웠으니까 그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50% 절반 세금 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세하지 말고 재산 이제 분할할 거잖아요. 상속인이 뭐 3명이 있다 그러면 3명이서 나눠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눠 가진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그 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자. 만약에 30억을 10억씩 나눠 가졌다라고 하면 금방 내려가잖아요. 40%에서 30%로. 그렇게 바꾸자라고까지 했는데 무산됐죠. 그 정치적인 그 혼란함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결국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당장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이제 현행 세법 안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증여의 핵심 기술은 요 10년 합산과세의 룰을 잘 이용을 해서 10년 단위로 현금도 그렇지만 부동산도 다 마찬가지예요. 10년 단위로 이렇게 쪼개서 플랜을 짤 수 있도록 공제 그 한도만큼 또는 세율 구간 중에서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플랜을 미리미리 짜는 것이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본격적으로 증여 계획을 세우는 거는 자녀가 결혼할 때쯤 돼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집도 장만해야 되고 결혼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녀가 결혼할 때쯤 돼서 그때부터 이제 증여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이때 필요한 게 알아두셔야 하는 부분이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죠. 요게 2024년도에 신설이 됐고 내용은 기본 5천만 원 아까 공제 금액에다가 출산, 혼인 그러니까 혼인 같은 경우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최대 1억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제 부부가 양가에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받는다라고 하면 최대 3억까지는 신혼살림을 장만을 하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가 신설된 제도이다 보니까 뭐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 절세합니다의 조회수 2위의 영상이 바로 이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제도에 관한 영상이에요. 이 공제 받으신 분들 세무서에서 전화 옵니다 라고 했더니 조회수 엄청 많이 나왔어요. 세무서에서 전화 올 수 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실제 이제 저희 고객분이었는데 30대 남성분이고 이제 결혼을 앞둔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아버지한테서 빌라였나요? 그 이제 주택을 그 증여 받아가지고 증여세를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1억 5천만 원 공제 받고 증여세 내고 명의 이전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그 혼인신고 하기 전이죠. 결혼식도 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고를 했는데 좀 있다가 세무서에서 전화 왔어요. 이거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 적용했으니까 관련 증빙 내라. 혼인관계 증명서 내라. 그래서 이제 제가 고객분한테 전화했죠. 하셨어요, 결혼?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안 했대요. 그래서 뭐 사정은 뭐 아버님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결혼식을 미루게 됐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뒷이야기는 제가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우리 1억 공제 받았는데 그래서 시간 있으니까 이때가 2024년 6월이었거든요. 증여받은 때가. 그러면은 2년이니까 2026년 6월까지는 지금 그때까지만 혼인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한번 노력을 해보셔라. 라고 하고 끊고 이제 세무서에는 아직 시간 있으니까 혼인신고하고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도 나중에 제출을 하겠다라고 일단은 일단락을 했는데 지금 2026년 4월이죠. 2개월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아직 뭐 그분한테 청첩장을 받거나 결혼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전화를 해봐야겠네요. 어떡하죠? 아무튼 요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혼인신고일 그리고 2년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결혼식 백날 해봤자 안 돼요. 혼인신고를 하셔야 돼요. 갑자기 저희 고객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혼인출산, 뭐 증여공제 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최근에 상속세 세무조사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세 조사가 시작이 되면 그 돌아가신 분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 10년치를 다 봅니다. 국세청이. 왜냐하면 이제 그 상속인, 그러니까 상속 개시되기 전에 상속인한테 10년 이내에 간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사전증여로 봐서 다 상속세 계산을 할 때 다시 합산을 해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 이내에 금융거래 내역을 다 봐요. 그래서 상속세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 그 고인의 계좌에서 자녀분들, 상속인분들의 계좌로 간 내역들이 이렇게 다 나오기 마련이에요. 뭐 좀 주고받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분은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전쯤에 자녀 계좌로 뭐 한 1,000만 원, 뭐 2천만 원 이렇게 간 그 거래 내역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 이분이 결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간 내용은 뻔하죠. 이벤트가 있으니까. 자녀가 결혼하니까 결혼 비용에 보태 써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준 거죠. 1,000만 원, 2천만 원씩. 그런데 여러분 상속세 증여세에는 이런 법 규정이 있어요. 사실 법조문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는 않았지만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비과세라는 것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를 해준다거나 감면을 해준다거나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돼요. 애초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그래서 46조에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그리고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대통령령이 시행령이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세무조사 받으면서 그 조사관이 1,000만 원, 2,000만 원 결혼 그쯤 나간 돈 사전증여라고 해서 증여세 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 포함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렸죠? 그거 증여로 봐야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증여로 보냐? 그랬더니 왜 증여로 보는지 아세요? 여기 보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직접 지출한 거. 엄마 카드로 가서 냉장고, 세탁기 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자녀 계좌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보낸 거? 그건 증여래요. 여러분 뭐가 달라요? 두 개. 내가 돈 보내줘서 자녀가 가서 쇼핑한 거랑 부모랑 나랑 같이 가서 엄마 카드로 쇼핑한 거랑 뭐가 다르죠? 뭐가 달라요? 사전 증여래요. 그래서 과세해야 된대요. 이거 지금 지난달에 종결된 아주 따끈따끈한 세무조사 사례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과세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더니 아니라 그거는 카드로 결제해 준 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도 지금 신설이 됐고 지금 분위기가 흐름 자체가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마당에 이거 과세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라고 설득을 했죠. 그랬더니 뭐 세무서도 조사관도 이런 어떤 흐름이나 분위기 이런 것 좀 보거든요. 그래서 알겠다. 그래서 과세는 안 했어요. 이렇게 법령이 있고 뭐 그래도 보는 관점이나 해석하는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이 세무서나 납세자나 그리고 세무대리인이나 조금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인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증여의 기술 세 번째 요거는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에요. 아니 뭐 내가 자녀한테 돈 좀 쓰라고 줬는데 뭐는 생활비고 뭐는 증여냐 이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또 제 얘기를 잠깐 할까요? 옛날 얘기기는 한데 저도 대학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과외 한다거나 해서 용돈 아르바이트 해서 용돈 벌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전에 부모님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용돈부터 학원비, 뭐 교재비, 뭐 이런 부분들 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꽤 많은 돈을 받기는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증여세를 내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저는 그 돈을 받아서 나의 생활비 그리고 학비, 학원비, 교재비 이런 실제 지출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 돈을 모아서 내가 투자를 했다거나 내 자산을 취득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과 학업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매월 한 500만 원 정도씩 용돈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1년이면 6천만 원이죠. 일단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한도 5천만 원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이 돈을 생활비로 쓰고 좀 남겠죠. 500만 원이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뭐 예금으로 예치를 해둔다거나 아니면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그래서 제가 자산을 증식시켰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고 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으로 내가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이렇게 내 재산을 증식시켰다라고 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 이제 손자, 손녀들한테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해외 유학 중인 손자, 손녀한테 내가 학비로 좀 송금을 해주겠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학비, 유학비, 생활비 요 명목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님이 계시죠. 그 부모님이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 자녀를 부모가 부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부모님한테 있는 거예요. 조부모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닌 조부모님이 주신 이런 학비나 생활비는 증여로 보겠다라는 거죠. 그 돈이 비록 생활비나 학비로 쓰였을지라도. 그래서
이 부분들은 많이들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또 기로에 서는 거죠. 증여를 좀 해주려고 했더니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빌려줄까? 차입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도 좀 많이 이렇게 알려진 사례인데, 요거에 딱 맞는 그 장관 후보자 사례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